자, 데일리 힌트. 오늘 어제 미리 예고를 주셨죠. 새 옷을 입고 오겠다. 새 옷이 너무 마음에 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아, 멋있으십니다. 신상입니다. 엄청 비싸 보여요. 안 비쌉니다. 와, 되게 겨울옷도 잘 어울리시고 밝은 것도 잘 어울리시고, 와, 멋있습니다. 스타일리시한. 증권맨들은 진짜 저런 이런 게 좀 태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뭐 비춰지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새 옷 마음에 드십니까? 네, 뭐 집사람이 주는 옷인데 입어야죠. 직접 고르세요? 아니면 사모님이 골라주세요? 집사람이 찍으면 그냥 입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오. 애처가이면 뭐. 어떻습니까? 실제로 고르세요? 아니면 골라주세요? 저는 좀 직접 고르는 편이고요. 네, 제 옷은 제가 고르는 편이에요. 만약에 사모님 이거 입어 이렇게 하면 반영해야죠. 의견은 반영해야죠. 네. 유부남들의 세상은 이렇군요. 네. 옷 입을 자유 필요합니다. 그 정도로 얘기하면 거부하기 힘들죠. 알겠어. 나오죠. 알겠습니다. 자, 뭐 웃으면서 얘기를 했지만, 야, 오늘도 시장이 떨어지고 특히나 2,500선까지 깨진 이 시장, 부장님 시장 동향부터 먼저 짚어주신다면요. 네, 코스피는 9.7포인트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시장 주요 모멘텀이 좀 부재했기 때문에 전일 상대적으로 약세였던 코스닥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오전에는 유입이 됐는데 뭐 섹터군보다는 이제 테마군 중심으로 강세가 보이면서 로봇이나 AI 그리고 초전도체, 디지털 화폐, 웹툰, LCC, 톤싱 장비 등의 테마가 강세였습니다. 개장 후에 약세를 보이던 시장이 10시를 지나면서 코스피가 2,500포인트 하회를 했고요. 네. 이 시간대에 이제 주가 빠지는 것에 대한 뭐 각 그 증권사별로 일부 이제 코멘트들이 나오긴 했는데 키움증권에 따르면 21선 그리고 201선, 61선, 121선으로 이어지는 순차적인 주가의 하향 돌파 이탈과 그리고 이에 따른 기술적 매도 물량이 촉발될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평가도 했고 반도체와 2차 전지 등의 국내 기업들이 연이은 4분기 실적 쇼크로 인한 실적 성장 기대감이 큰 폭으로 하회한 부분 그리고 예만 반군의 미국 선박 공격이라든지 이란 혁명 수비대의 이스라엘 첩보시설 공격. 이게 이제 이란이 이스라엘 쪽에 첩보시설 공격했다. 그러니까 이라크에 주둔되어 있는 쪽이거든요. 네. 그쪽으로 이제 공격을 한 겁니다. 오늘 오전에 뉴스가 나왔어요. 이것도 좀 새로운 사실이었고 대만과 중국의 갈등 등의 지정학적인 긴장에 따른 환율 상승 리스크. 오늘 이제 1,330원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이 있었고요. 외국인 현선물 매물 압박을 놀렸고 그다음에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과도한 분위기가 조성되는 와중이었다. 전일 ECB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이 또 추가 명분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초에 다소 좀 6회 이상의 금리 인하가 반영된 시장이었다. 그래서 실제 패드는 3회 정도 보고 있는데 6회가 반영되면서 너무 연말과 연초에 좀 과하게 좀 오버슈팅이 일부 나은 점도 있다라고 저희가 언급을 드렸었죠. 이런 부분들이 역시나 이야기가 되면서 그로 인한 미국 금리 변동성이 제약된 영향이다. 그러니까 10년물 미국 국채금리가 아시아에서 오늘 4%대 위로 올라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 선물 시장의 하락폭이 크지 않았고요. 유가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다소 좀 외부적인 변수라기보다는 뭐 기술적인 측면과 실적 기대감 후퇴에 따른 뭐 국내 고유 요인이 좀 더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도 됩니다. 네. 10시 30분을 지나면서 주가지수 선물이 반등을 주면서 코스피가 2,510포인트 위로 이제 반등을 시도했는데요. LNF 등의 실적 쇼크에도 불구하고 선 반영 인식의 2차 전지주가 강세였는데 오늘 LNF는 이례적으로 개파락 이후에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8% 올랐죠. 목표 네. 주가 하향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재고 관련된 반영 인식이라는 뭐 코멘트들이 있으면서 뭐 완전히 적자는 아니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바닥 인식론 관련된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반등이 강하게 나왔고요. 저 장 끝나고 코스피 이전 공시 떴다던데. 뭐 그와 LNF. 관련된 것도 일부 영향이 있었을 수도 네. 있습니다. 그런데 AI 기대감으로 지속 상승했던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업종 이쪽은 이제 기대감이 좀 꺾이면서 약세로 전환했고요. 코스피는 어느덧 60일 이평선까지 내려앉은 상황이고 이거는 23년 11월 중순 이후에 처음으로 여겨집니다. 외국인들은 오늘까지 10거래일 연속 선물 시장에서 매도가 나왔고요. 기관은 하루 만에 다시 현물 순매도 전환했습니다. 어제는 소폭 사주는 듯 하더니 오늘 다시 팔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코스피 하락 기여도는 전체 코스피 하락폭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과 기관은 삼성전자를 동반 순매도한 모습을 장중해 보였고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가 또한 외국인들의 수급 여건을 좀 악화시킨 것이 아니냐 보입니다.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서비스와 의약품, 전기가스 매수했고요. 전기전자, 화학, 금융 등 매도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일부 2차 전지주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코스피에서 전기가스 외에 대부분 매도했고요.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 매수가 들어왔고 IT 부품은 매도했습니다. 네. 업종별로는 실적 개선 기대감 속에 한국전력 중심으로 전기가스업이 강세였고 이외의 업종들은 일제히 약세였는데 특히 레고캠바이오 인수결정 오리온이 급락을 보이면서 음식료품이 가장 부진했고 시총 상위 단에서는 반도체, 2차전지 골고루 약세 기록하면서 전기전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한미사이언스는 경영권 분쟁 가능성 이슈로 일부 제약주 뉴스로 급등을 하기 시작했죠. 네. 어제 저희가 한미사이언스 쪽으로 좀 시장은 점수를 주는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오늘 급등이 나왔죠. 오늘 상한가 같죠? 네, 그렇습니다. 이 코스닥은 외국인 순매도세의 하락을 보였고요. 업종별로는 LNF 등의 실적 바탕 기대감에 2차전지 일부 반등하면서 일반 전기전자는 보합권 유지했고요. 엔터 3사 하락에 오락문화 약세였고 반도체와 소프트웨어도 하락했습니다. 통신 장비주는 희한하게도 KMW가 또 급등을 하면서 약간 투자 효과에 대한 기대감 속에 일부 종목이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11월 이후에 코스피가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폭이 350포인트 가량 상승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오늘까지 해서 약 160포인트 정도 빠졌기 때문에 절반 정도의 하락세가 일부 나왔다는 점에서 약간의 기술적인 되돌림도 뭐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올라갈 때는 2달 동안 영차에서 끌어올리고 빼는 거는 거의 뭐 10거래일 만에 그냥 쫙 빼버리네. 매번 그런 것 같아요. 매번 빠질 때 급하게 빠지죠. 두 분은 오늘까지 어제도 사실상 하락이라고 치면 10거래일 연속 하락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생각으로 장을 보고 계세요? 저는 근데 사실 12월 15일 이후에 움직임이 좀 이상하게 느껴졌거든요. 왜냐면 네. 수급적으로 너무 탄탄했었고 대형주들이 너무 가볍게 움직였거든요. 제가 그냥 느낀 건 윈도우 드레싱이구나. 연말에 수익률 관리된 기관 수급들이 좀 들어오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사실 지수 플레이를 많이 합니다. 코스피를 트레이딩을 몇백억 단위 매매를 늘 하고 있는데 12월 말에 저는 지수를 굉장히 많이 팔았거든요. 너무 빨리 올라가는 것 때문에. 근데 그때 느꼈던 부담이 이제 해소되고 있는데 빠질 때도 너무 과하게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걸 2,500 깨는 거 보고 너무 좀 이게 너무 급하다. 오바다. 너무 급하게 조정받고 너무 급하게 오른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오늘 샀죠 당연히. 오늘 샀죠 저는. 오늘 사셨다. 네, 엄청 원래 물려 있고 더 샀고. 오케이. 부장님은요? 네, PBR 기준 0.87배 정도 됩니다. 네. 0.87배 정도 되면 이제 조금 나누어서 살만하죠. 뭐 괜찮은 업종 이런 쪽은 올해 이제 실적이나 뭐 턴어라운드가 나올 만한 업종 섹터는 종목 단위로 봐도 그렇고 업종도 마찬가지고요. PBR 0.87배 정도면 좀 더 빠지더라도 이제 분할로서 좀 사들을 만한 그런 자리는 된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사도 이거 클로징 벨에서도 한 30분 얘기했는데 산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2차 전지 지금 아작났죠. 네. 반도체도 삼성전자 쇼크로 지금 다 지금 기어 다니고 있죠. 이런 뭘 사야 될까? 약간 이런 고민은 확실히 있어요. 근데 올해 지수 결정권이 어디에 있는지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게 당연히 반도체 업황이 있을 거고 그 중에 메모리 반도체 업황인데 어쨌든 1분기 지나고 2분기부터는 숫자가 찍히는 거니까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개선된다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제가 보기엔 없거든요. 네, 물론 전제 멀티플레이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반도체 업황 사적 개선과 상관 뭐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니까 저는 당연히 올해장 뭐 외부 노이즈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시장은 당연히 정상화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본질은 바뀐 게 없다. 네, 제가 보기엔 저는 과매도 구간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장님. 당연히 많이 사야 될 시기. 네, 뭐 연초의 대장 업종으로는 역시 반도체가 나왔고 2차 전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전히 이제 일단 4분기 실적들은 대부분 좀 안 좋을 것이고 LNF가 좀 안 좋지만 에코프로비엠도 오늘 리포트로 봐서는 적자거든요. 4분기가. 그리고 1분기도 당장 좋아지기는 좀 쉽지 않을 거예요. 물론 이제 재고가 많이 빠져서 재고 부분의 부담이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4분기가 사실 바닥론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업황 턴어라운드는 약간 시간적으로 지금은 리튬 가격도 당장 V자 반등이 안 나오고 있고 더군다나 이게 3개월 레깅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적단을 봤을 때는 지금 아직도 리튬 가격이 반등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1분기 정도까지도 실적은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근데 이제 4분기가 굉장히 안 좋았을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재고나 이런 것들 반영이 되면서 LNF도 재고 관련된 손익이 이제 반영이 되니까 2천억 넘게 이제 적자가 뭐 나왔다고 하는데 실제 재고 부분을 빼고 나면은 뭐 실제로는 뭐 흑자고. 근데 이제 OPM 이익률이 엄청나게 낮게 나왔죠. 뭐 일단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지금 AMPC 빼고 나면
또 흑자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제 OPM의 마진율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이 좀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받고 있는 멀티플이 정당한가에 대한 이슈는 고민이 되겠지만 업황에 대한 바닥론이 4분기가 재고 관련된 부분들이 극단적으로 반영되는 부분들이 마무리가 되는 수순이라고 한다면 1분기부터 업황이 아주 좋지 않더라도 네. 실적은 4분기가 바닥을 이제 보고 1분기부터는 서서히 올라오면서 2분기 이후에 이제 Q의 증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약에 모멘텀이 보이면 주가는 또 갑자기 급반동이 나올 수도 있죠. 오래 쉬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 반도체가 좋은 건 다 알고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을 겁니다. 반도체는 사이클상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이끌어주면서 2차 전지도 좀 괜찮아 올라오고 또 여전히 좀 순항되고 있는 몇 개 섹터가 있잖아요. 실적이 괜찮은 섹터로 올해도 괜찮을 걸로 보이는 섹터들이 있기 때문에 지수로 봐서는 2,500이 좀 무너지고 뭐 2,400, 뭐 70, 2,450, 뭐 2,470이 좀 중요한 자리로 저는 보는데 네. 그 정도라면은 뭐 분리해서 분할로 조금은 좋은 종목들은 좀 사볼 만한 자리가 네.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황이 길어가지고 좀 부지런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리온 얘기 좀 해주세요. 실적 안정성이 희석됐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까? 네, 뭐 사실 어제 뭐 OCI 홀딩스하고 우리가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한미사이언스는 경영권 지분 경쟁 이슈 기대감 이제 부각되면서 이제 오늘 급등하기도 했습니다만 일단은 뭐 지금 레오캠 바이오 이제 관련된 오리온이 이제 지분 인수하면서 둘 다 이제 막 급락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고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M&A를 했는데 왜 주가들이 빠집니까?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만 키움증권에서 오늘 리포트를 내면서 코멘트가 좀 저희가 의미 있게 다가와 좀 가져와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5,485억 투자하면서 레오캠 바이오 지분 25.7% 인수하는데 결국 이제 현재 일회성 손익을 제외한 레오캠 바이오의 경상적인 영업 손실이 400억에서 500억 정도 수준의 경상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영업 손실이 400억에서 500억.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움증권에서 추산을 했고요. R&D 투자비 등에 기인한다는 뭐 모멘텀은 닿았습니다만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분 인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주가 밸류에이션의 변동성을 그러니까 오리온의 주가 변동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첫 번째 제가 사업 관련된 회사의 바이오 사업 투자로 인해서 음식료 업체가 보유한 실적 안정성 측면의 투자 포인트가 희석된다는 겁니다. 그 이종 사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시너지 효과에 대한 의문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는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 포인트가 이번 신규 지분 투자의 방향성과 배치될 수 있기 때문에 주주 구성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주가 밸류에이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거고요. 아하. 실적 전망 측면에서는 연결 회계 처리 여부가 관건인데 오리온의 레고캠 바이오 지분율은 50% 미만이긴 하지만 레고캠 바이오에 대한 오리온의 실질 지배력 행사 가능성에 따라 레고캠 바이오 손익에 대한 연결 회계 처리 여부가 결정되고 추산되는데 만약 레오캠 바이오에 대한 연결 회계가 처리된다면 동사의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10% 이상 하향 조정된다는 겁니다. 전사 실적 가능성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리온이. 그래서 레오캠 바이오의 연간 영업 적자 반영과 PPA 상각비 발생 가능성 때문이고요. 만약 레오캠 바이오에 대한 지분법 회계 처리가 된다면 동사의 연결 기준 영업이익에 대한 악영향은 없고 연결 기준 지배 주주 순이익이 한 2, 3% 정도 하향 조정되면서 손익 측면의 악영향이 연결 회계 처리 대비 좀 최소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실적 전망치는 연결 회계 처리 여부에 따라 하향 조정 폭을 결정할 것을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좀 부정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리온하고 오늘 레오캠 바이오가 다소 좀 일부 증권사는 긍정적인 코멘트를 내긴 했지만 네. 주가 부분이 오리온이 크게 많이 빠졌다 볼 수 있습니다. 오리온이랑 OCI가 요 한미 사이언스, 레고캠 이런 걸 사는 거에 대해서도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의외로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에 대한 기대감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니즈가 있는데 네. 의외로 바이오에 대한 선호가 있는 게 좀 의외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전혀 의외 영역이잖아요. 오리온이 레고캠 바이오를 인수한 거 이런 것들이 생각 못했던 그림인데 상당히 의외로 바이오 쪽으로 다음 성장 모델을 낙점하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 보핏 쪽으로 가볼게요.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일부 관련주 상승입니다. 네, 삼성전자 부회장이 CES 2023에서 지난해 보조기구 로봇 보핏이 이미 판매되고 있다 밝혔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로봇 관련된 산업 이야기되면서 말씀을 잠깐 드린 것 같은데 이 B2B로는 팔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지난번에. 그래서 B2C로 확대될 때 제가 뭐라 그랬죠? 피트니스라든지 뭐 에어로빅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뭐 요가 이런 쪽에 접목이 가능하다 제가 말씀드리니까 왜 그러냐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원래 우리가 걸을 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는 게 보핏인데 힘을 거꾸로 역용하면 이제 압력을 주게 되니까 피트니스 기계를 쓰지 않고 그 옷을 입으면서 거꾸로 피트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럼 이제 AR이나 VR이나 뭐 MR 헬셋을 끼고
뭐 피트니스 선생님이 이제 영상송에서 뭔가를 도와주면 그런 것들을 이제 착용하고 우리가 이제 집에서 홈 트레이딩도 가능한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네. 이와 관련해서 인탑스가 실제로 보핏의 시제품을 제작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면서 인탑스는 오늘 상한가로 바로 올라갔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삼성전자가 보핏을 뭐 B2B에서 B2C로 그러니까 소비자 간 거래까지 확대할 것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수혜 기대감이 이제 연결되고 있습니다. LG전자도 로봇 기업 M&A 검토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조주환 LG전자 대표이사 사장이 CES 2024가 열린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연간 10조 원을 투입한다면서 인수합병 M&A 관련해서 투자 2조 이상 투입하면서 새로운 먹거리 발굴에 이제 나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로봇 부분이 주된 투자 대상으로 언급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이제 이야기되면서 대형사들 역시 이제 LG나 삼성이 미래 먹거리 로봇에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한다. 그리고 실제 시제품이 나왔고 인탑스는 여기에 대해서 납품을 했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로봇 관련들이 오늘 좀 움직임이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로봇 관련주 상승. 자,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요게 계속 고조되고 있는데 북한, 조평통, 금강산 국제관광국 폐지 소식 등의 방산하고 에너지 이런 것도 올랐습니다. 네, 이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하면 이제 해운주들이 최근에 많이 뛰었습니다만 오늘은 해운주는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에너지 관련주라든지 일부 이제 방산 관련주 이런 우리가 전쟁, 방산 이런 쪽이 좀 주가가 움직였는데요. 이 외신에 따르면은 예멘 후티 반군이 미국의 보복 공습을 받고도 미국 회사 소유의 선박을 공격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물론 이게 뭐 탄도미사일을 이제 피격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인명피해나 배에 심각한 파손은 없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이런 영향이 보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또 이란 쪽에서 이렇게 이라크에 있는 이스라엘 관련된 어떤 뭐 부분을 기지를 공습했다, 이렇게 피격했다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중동발 이슈가 계속적으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뭐 방산이라든지 에너지 관련주가 좀 들썩이기도 했는데 사진을 띄워주시면 수에즈 운하 민간 관련된 운항 선박 우회로가 이렇게 연결되고 있죠. 그래서 중간으로 파란색으로 이제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가면 되는데 지금 빨갛게 이렇게 돌아가야 되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한 20일 이상 더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선봉량의 5%가 더 필요하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계속 이제 보복 공습이 나오고 실제 미사일 쏘고 막 이러니까 이제 방산업종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북한의 여러 가지 뭐 코멘트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또 한국도 뭐 어떤 또 한국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또 강력하게 대응에 대한 어떤 뉘앙스로 이야기가 또 나왔기 때문에 약간 좀 이런 부분들이 좀 고조되는 분위기가 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슈가 좀 있었고 그래서 외신에 따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방산이나 뭐 테러 관련된 종목으로 움직임이 있었고요. 흥구석유나 뭐 중앙에너비스 등의 일부 뭐 LPG라든지 그다음에 SH에너지화학 등 일부 셰일가스 그리고 한국석유와 같은 일부 에너지 관련주가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해운주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 이슈를 좀 말씀을 드리면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블룸버그 통신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인데 이게 어제자 이야기입니다. 이게 카타르에서 홍해에서 멈췄던 카타르 LNG 관련된 이슈거든요. 그래서 카타르 쪽에서 홍해 쪽으로 LNG 유조선을 운항을 이제 정지한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블룸버그 통신에서 어제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로이터에서 이제 홍해에서 정지됐던 카타르 LNG 유조선 4척을 운항을 이제 정상적으로 재개한다는 뉴스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해운주는 이런 영향을 받아서 주가 좀 빠진 것이 아닌가 추정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여러 가지 북한과 관련된 언급 그리고 국내 우리나라에서 또 북한에 대한 어떤 강경한 대응 이런 것들도 방산업체에 대한 부분에서 전쟁 테러 관련된 테마주들도 약간 들썩이게 만들었던 어떤 그런 이슈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랑 뭐 대통령 뭐 발언 이런 거는 뭐 뉴스에서도 계속 보실 테니까 굳이 언급은 안 드리겠지만 어쨌든 계속 지정학적 리스크 요게 또 시장이 투심이 원래 안 좋은데 센티를 더 안 좋게 하는 맞아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거 심각해요. 부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엔터, 음원, 음반 지난해 4분기 어닝 쇼크 우려가 있습니까? 네, 뭐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게 문제가 됐죠. 첫 번째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이게 이제 재고수들이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자료가 떠 있어 갖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게 이제 있지 컴백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왼쪽 거를 조금 줌인을 해볼까요? 네, 그래서 초동 판매 관련인데 있지가 이제 지난번
이제 초동 판매가 80만에서 이번엔 초동 판매가 32만으로 줄었고, 그다음에 총 판매도 120만에서 80만 정도 플러스 알파 정도 예상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약간 역성장이 의심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그 JYP 같은 경우는 MX가 무게가 뭐 어깨가 굉장히 무거워졌다. MX가 어젠가 오늘인가 아마 또 컴백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보면 뭐 있지도 그렇고 MX 같은 경우도 되게 좀 이렇게 뭐랄까 팬덤이 되게 강해요. MX도 되게 노래를 잘 하고 저희 큰아들도 일본에서? 아니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국내에서도 예, 그리고 그래요? 저희 큰애도 MX 되게 노래 좋다고 되게 좋아하는 그룹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젊은 친구들한테는 또 인기가 좋은데 생각보다 좀 이렇게 어깨가 좀 무거워진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매 차트 있지 때문에 약간 그런 이슈가 좀 되는 것 같고요. 있지 초동 판매는 오른쪽 그래프 보니까 네네. 좀 걱정할 만하네요. 이번 앨범은 예, 이번 앨범에 탁 떨어지는 모습이 확 보였죠. 떨어진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JYP엔터가 특히나 좀 영향을 많이 좀 부정적으로 받았고, 그 외에도 이제 일부 이제 엔터나 음원 음반 테마가 좀 빠졌는데, 근데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장중에 NH투자증권의 담당 애널리스트가 JYP 쪽 관련된 부분들 좀 확인해서 어떤 언급을 긴 장문을 좀 네네. 써서 이제 중간에 이제 제가 좀 전달 받았는데요. 자, JYP 엔터 급락 관련해서 이제 코멘트를 드립니다 해서 이제 장문에 엔터 관련된 이슈가 나왔습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은 이번 노이즈는 두 가지이다. 있지의 초동 판매량 급락과 MX의 지난 초동 판매량 부풀리기 의혹이 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시장에서 의혹이 두 가지로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은 상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현재 많은 채널과 블로그에서 확인하는 한터 차트 데이터가 이제 셀아웃, 이게 소매점 판매 기준이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기획사가 도매상으로 실제 출하는 물량, 즉 도매상 출하는 셀인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데이터는 서클 차트 데이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좀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획사의 분기 실적을 좌우하는 데이터는 역시 서클 차트 데이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소매점 판매, 셀아웃 관련된 한터 차트 데이터는 다소 좀 이렇게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주 월요일 발매된 있지 초동 판매량 급락, 역시 이제 한터 차트입니다. 이게 이제 소매점 판매죠. 이 차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획사가 도매상으로 출하는 실제 물량, 이게 이제 기획사가 분기 실적을 좌우하는 건 아닌 겁니다. 어려워요. 한터 차트가 뭐예요? 한터 차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소매점 판매, 그리고 이 서클 차트는 도매상 출하. 예, 그게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아까 말씀드렸던 도매상 출하, 이 관련된 부분들이 서클 차트인데, 이게 기획사들의 분기 실적을 반영하는 거고 한터 차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터 차트에서 나온 게 이제 확 빠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 판매된 있지의 초동 판매량 급락, 한터 차트에 관련된 부분들이 직전에 80만 장에서 30만 장 확 줄었는데, 이거는 기획사들 분기 실적에 반영되는 게 아니죠. 서클 차트가 반영되는 거지 한터 차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겪고, 소식통에 따르면은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셀인 차트, 그러니까 도매상 출하는 기준은 직전과 유사하게 80만 장 정도가 실제로 나갔다고 알려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셀인 도매상 출하 관련해서는 80만 장 이상이 나갔다고 확인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터 차트하고는 좀 온도차가 있는 거죠. 네. 그렇다는 거고요. 23년 10월부터 하이브를 제외한 회사들에게 다소 좀 약간 그 아까 말씀드린 도매상 출하 관련된 부분들은 다소 좀 느린 속도로 나오고 있고, 아까 셀아웃 관련된 소매점 판매가 약간 그 뒤에 좀 따르는 경향이 보이는데, 왜 아까 말씀드렸던 소매점 판매가 좀 늦어지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은, 지난해 8월 공정위가 음반 판매량 관련 4개사를 순회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무언가 기획사들이 좀 조심스러운 어떤 횡보를 보이고 있다라고 NH투자증권의 담당 애널리스트는 이야기를 합니다. 공정위가 엔터사를 한번 쓱 시찰을 했는데, 네네, 그 이후에 좀 기획사들이 조심스러워졌다. 네, 그래서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셀아웃, 그러니까 소매점 판매 쪽에 어떤 숫자를 미리 끌어잡는 행위를 덜 한다고 본다라는 거죠. 요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뭐 네, 이렇게 지적을 네. 받았나 보죠. 근데 셀아웃, 그러니까 소매점 판매를 끌어안는 게 무슨 의미냐는 건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전까지 초동 기간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소매점 판매, 한터 차트 쪽에 잡힌 물량 중에 일부는 실제로 소매점 판매가 완료되지 않은 물량의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초동 기간 이후에 진행될 팬미팅, 팬사인회 뭐 등등이 확실하게 소화될 물량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 물량이 팔렸다고 가정하고 미리 판매 완료를 보고하고,
유통사에서 끌어안은 물량이라는 거죠. 다 안 팔렸는데 그렇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일부 아티스트의 사례에서 확인되고 있지만 막상 해당 물량을 소화시키려고 보니까 팬미팅, 팬사인회 이게 그리고 포토카드, 럭키드로우 행사까지 이루어지면 행사를 80번에서 90번 정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물량을 다 털려면. 근데 미리 끌어안았잖아요, 이 물량들을. 근데 행사를 하려면 8, 90번 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공정위도 왔다 갔고 또 말도 안 되는 스케줄을 아티스트에게 시키는 것도 다소 좀 무리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무리하게 미리 이 소매상 물량을 아주 먼저부터 끌어안아서 초동 기록을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도매상 판매 쪽으로 물량이 시장에서 소화하게끔 놔두려고 하는 경향이 갑자기 연말에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소매상 물량 자체도 오버해서 찍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확인됐다는 거고요. JYP와 이제 NH투자증권의 NLS가 소통을 했을 때도 이번 있지 초동 30만 장이 이런 이유로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미리 찍어 놓는 행위를 자제하라고 약간 내부적인 지침도 있었다고 이제 언급이 됐다 하고요. 일단 있지의 다소 충격적인 초동에 대해서는 이번 주 목요일에 서클 차트,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기획사들이 이제 매출을 잡는 서클 차트 관련된 데이터가 이번 주 목요일 날 나온다고 하니까 그걸 좀 확인해 보면 어차피 분기 실적이 정확하게 나올 거다. 그때 만약에 확인이 되면 주가는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있지가 왜 문제가 있어서 인기가 떨어져서 왜 이렇게 초동 앨범이 잘 안 팔렸나 이렇게 궁금했었는데 이게 공정위가 싹 다녀갔는데 너네 재고 미리 잡아가지고 이거 팔린 것처럼 하지 말아라라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물량이 나가는 대로 그렇게 좀 회계 처리를 좀 변경한 것 같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앨범이 좀 떨어져 보이는 그런 효과가 나지만 결국 실적에는 비슷하게 나올 것이다라는 추측이네요. 그건 이제 나와봐 알겠죠. 서클 차트 관련된 데이터가 목요일 날 나온다고 하니까 그게 실제 기획사의 분기 실적으로 잡히는 거니까 그게 나와보면 정말 80만 정도 이상 나갔는지는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사진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네. 그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음반 수출 통계 관련된 지표입니다. 이것도 이제 제고스의 플랫폼에서 제가 감사하게 좀 받아왔는데요. 수출 통계 보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위쪽 차트 보시면 빨간색 차트 보이시죠? 위쪽 차트에 보시면 네. 빨간색 막대 그래프 이게 보시면은 6, 7, 8, 9, 10이 완전히 죽었죠. 그러네요. 이게 중국입니다, 중국. 와, 왜 저렇게 네, 됐어요? 그때 이제 무슨 통계적인 이슈가 있었겠죠. 약간의 뭐 통제도 있었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그 중국 내부에서 뭔가 이제 통계를 조금 이렇게 잡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11월, 12월 보세요. 빨간색 차트가 완전히 월간 피크로 올라갔죠. 중국이. 그래서 지금 수출 통계를 본다면은 고단가 지역, 일본과 미국이 완전히 고성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음반이 11월, 12월에 센티가 완전히 회복되면서 빨간색 막대 그래프 완전히 튀어올랐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음반 수출 통계 확정치 발표가 된 걸로 봐서는 YOY 봤을 때는 전년비 26.7% 성장을 하고 있고 수출 통계로 봤을 때는 중화권도 연말에 확인돼서 전반적으로 확인이 되고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다시 회복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안 좋게 볼 게 맞는 거냐? 이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통계 지표를 봤을 때는 약간 우리가 이제 뭐 한터 차트나 서클 차트나 여러 가지 뭐 지표들이 있는데 약간 통계가 왜곡될 수도 있고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막연하게 지금 급락한 사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하면서 다시 한번 어떤 데이터가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엔터가 실제로 본질이 훼손이 됐냐 여기서 궁금하신 분들은 요 차트랑 박근영 부장님이 준비하신 요 자료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좀 해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중저가 인디 브랜드사 ODM사 중심으로 실적 호조 지속된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상승했습니다. 네, 역시 이제 신한투자증권 보고서가 나왔는데 4분기 실적도 앞두고 있고요. 중저가 인디브랜드사 ODM사 실적 눈높이는 다시 한번 상향 조정이 되고 있다 아주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작년 2분기 대비 3분기 그리고 작년 3분기 대비 4분기 내국인 외래 관광객 수요가 더해지면서 특히 H&B 우리가 올리브영 중심으로 해서 실적 강세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신한투자증권의 미국의 화장품 수입액 내 한국 화장품 비중, 일본 화장품 수입 내 한국 화장품 비중입니다. 보시면 어때 보이세요? 미국과 일본의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역대급으로 늘어나고 있고 미국하고 일본이 거의 지금 1위 정도 됩니다. 수입하는 화장품 중에 프랑스를 제치고 미국과 일본이 뭐 1, 2위 정도 하고 있어요. 뭐 프랑스하고 엎치락뒤치락 할 때도 있지만 네. 아마 올해 들어서 이렇게 미국 쪽하고 일본 쪽의 화장품 수입액이 일본이나 미국 쪽에서도 한국 제품을 수입을 거의 1위로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인디 브랜드의 약진이 분명히 여기 있는 것이고 미국도 얼타뷰티 정도와 같은 H&B 채널, 국내도 올리브영
채널과 같은 HMP 채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결국은 이제 신한투자증권에서는 대형사는 좀 긴 관점에서 봐야 되고 단기적으로 중소형사 강세 지속이 되면서 클리오와 아이패밀리 SC 그다음에 코스메카 코리아 3개사를 탑픽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아마 3개사 모두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올해 극대화된다고 봤고요. 그래서 중소형사 3개사를 이렇게 탑픽으로 잡았고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실적은 뭐 새로운 악재를 더하기보다는 바닥을 좀 다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약간 보수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소형사 ODM 관련된 부분들은 역시 강력한 실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화장품 쪽은 사실 대형주와 중소형주 사이의 갭 차이가 많이 심해져 버려서 지금 네. 대형주보다는 차라리 중소형주 엣지 있는 쪽들이 훨씬 더 핫한 것 같아요. 어제 저희가 화장품 얘기했었죠. 네. 아모레퍼시픽이랑 뭐 그리고 홈케어 해가지고 미용 의료기기 또 네, 나오는 것도. 그렇죠. 화장품과 미용기기를 합친 모멘텀이죠. 그 회사가 상장이 되면 예, 그렇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웹툰 상승인데요. 나 혼자만 레벨업 흥행 가능성 확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나 혼자만 레벨업 2화 공개 이후에 순위들이 잡히기 시작했는데요. 아시아권 넷플릭스가 공개됐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세요. 제가 이제 아시아 관련된 부분을 제가 들어가서 캡처를 해왔습니다. 이 보시면은 제일 오른쪽 보세요. 제일 오른쪽. Yesterday. 네. 이게 이제 탑 10 this week거든요. 네. 홍콩은 1위죠. 오. 오른쪽 보시면 1위라고 찍혀 있어요. 그렇죠. 인도네시아 1위. 인도네시아 1위, 예, 그다음 사진 보이세요? 말레이시아 1위. 말레이시아 1위, 오른쪽. 와. 이거 다 보여드려야 다 되는데. 보여줘. 이렇게 말레이시아 1위. 말레이시아 1위. 그다음에 몰디브, 예, 그렇죠. 예, 몰디브 1위. 필리핀 1위. 필리핀 1위, 싱가포르 1위죠. 싱가포르 1위. 예, 그다음 사진 보시면 한국 2위. 한국 2위, 예, 대만 3위. 대만 3위, 타일랜드 1위. 1위. 베트남 1위. 이렇게 아시아권에서는 거의 다 이제 아하. 1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마 아마존 프라임 일본은 3위 정도 기록을 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저는 이제 나 혼자만 레벨업을 아직 못 봤는데 이게 약간 좀 뭐라 그럴까 19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야한 게 아니고 약간 좀 이렇게 잔인하다 그러더라고요. 네. 뭐 그래서 약간 뭐 그런 분위기인데 글쎄 뭐 애니메이션 분위기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뭐 진격의 거인 뭐 이런 분위기인지 약간 잔인한 부분들이 있어서 19금으로 일단 평가는 되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 1위를 거의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괜히 설렜네. 그렇죠? 네. 근데 15세 버전도 조만간 이제 나올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DNC 미디어가 이제 관련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애니메이션 흥행 가능성 확인했다고 신한투자증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결국은 이제 1월 9일 기준입니다. 신한투자증권 관련된 자료인데 왼쪽에 보시면은 네. 피코마 스마툰 관련된 웹툰 관련해서 랭킹 1위를 1월 9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오른쪽 보시면은 크런키롤에서 이제 일단 긍정적인 반응이 일단 있습니다. 이게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네. 현지 반응이 있거든요.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 나 혼자만 레벨업 관련된 애니메이션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애니메이션 OTT 크런치롤에서 일단 긍정적 후기가 다수가 나오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에서 원작 웹툰 관련된 스마툰 인기 순위가 1위로 복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결국 이제 실질적으로 향후에 2화, 3화 이후의 화제성이 더욱더 중요한데 네. 지금 아까 아시아 쪽에서 거의 OTT 쪽에서 1위를 넷플릭스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명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상반기 내에는 넷마블의 RPG 게임 출시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소스 머티 유즈 관련된 이야기가 되고 있고 네. 관련된 연내 2기 방영 가능성도 긍정적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네이버 웹툰도 연내 상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신한투자증권에서 직접적인 수혜 강도가 네이버 웹툰 상장과 관련된 수혜주로서는 MBT를 이야기를 했고요. Y랩도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MBT가 상당히 또 좋았죠. MBT.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투자 심리가 좋아질 게 뭐 미스터 블루라든지 키다리 스튜디오 등을 이야기했는데 네. 그다음 사진 보시면 신한투자증권 이슈입니다. 보이시면 주요 플랫폼 월 거래액 보시면은 미국 주요 플랫폼 월 거래액도 굉장히 반등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주요 플랫폼 월 거래액 꾸준하게 오른쪽 보시면 네이버 웹툰 짙은 파란색이 계속 올라가죠. 네. 그리고 카카오 페이지도 계속 올라갑니다. 그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봤을 때는 일부 국내 주요 플랫폼 월 거래액도 꾸준하게 우상한 그림을 그려지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웹툰 관련된 부분들이 나쁘지 않은 모습을 역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에도 웹툰이 상당히 좋았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내 남편과 결혼해줘. 뭐야? 이게 이게 맞아요? 제목입니다. 제목. 와, 예. 내 남편과 결혼했죠? 네, 있습니다. 이게 아마 지금 드라마가 박민영 씨가 아마 네, 나오는 드라마 드라마일 나오고 거예요.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네이버 웹툰인데요. 관련해서 이제 지금 TVN 월화 드라마입니다. 이기광 씨 나오는 거 맞습니까?
이기광 씨랑 박민영 씨 나오는 거? 이기광 씨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박민영 씨는 나온 걸 제가 정확하게 봤습니다. 내 남편과 결혼했죠. 예, 그래서 지금 OTT 티빙에서 공개된 이에 10일 만에 전반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됐는데 네이버 웹툰 상으로 이게 OTT에 드라마가 나오면서 10일 만에 전체 거래액이 17.1배 늘었다 하고요. 웹툰 상으로 원작이. 그리고 전체 조회수는 8.1배 증가했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인 국가는 태국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거래액은 태국에서는 55배 정도 늘었다고 하고 조회수는 36.2배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적 조회수 8억 1천만 회를 기록했던 웹툰 내 남편과 결혼해줘는 동명 원작 웹소설 기반으로 네이버 웹툰 자회사인 리코가 제작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웹툰이 상당히 뜨겁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대박이네요 이건. 조회수가 8억 회. 와 8억 1천만 회. 우리 사실 1천만 회만 나와도 대박인데 그러니까. 8억 1천만 회를 봐? 차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네요. 네, 이 제목 보고 지금 많은 드립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내 남편 네가 가져라. 뭐, 내 남편과 결혼해줘. 참 그렇네요. 이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긴 하네. 클릭은 해보고 싶네요. 네, 그렇죠? 네. 내용이 궁금하죠. 네 맞아요. 뭔가 남편이 뭔가 바람을 얘기 펴서 잘해야 돼. 얘기 잘해야 돼. 그래서 다시 환생해서 뭔가 하던 그런 스토리였던 것 같아요. 저도 잘 아, 모르는데 뭐 환생이 그래요? 들어가고 뭐 이런 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습니까? 대략 알기로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뒤에 뭐 OLED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요거는 뭐 스킵하셔도 되고요. 뭐 시내 자료실 들어오시면 네. 나머지 투명 디스플레이 관련된 산업 이슈는 뒤에 오늘 뭐 시간상 제가 못 해드리지만 시내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그 내용을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시내 자료실 3프로 앱에서 다운받을 수 있죠. 자료 한번 보시면 오늘 그 리포트도 많고 데이터도 많고 통계가 굉장히 많아서 보시는 데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한번 다운받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황 내일은 조금 더 웃으면서 우리 좀 상승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박근형 부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